사람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확실히 결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되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듣고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지 확실히 깨닫고 자신의 진로를 확실히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삶이나 자기 학교 생활이나 자기 인생에서 좀 꿈을 찾고 자기 진로를 좀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총장 염지호입니다. 총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두렵게 느낄지도 모르고 좀 멀게 느낄지도 모르는데, 사실 뭐 총장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였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삼았던 거는 미래사회의 변화와 교육의 미래라고 얘기했는데, 미래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은 미래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뭡니까? 꿈이 뭐예요? 예. 예? 자동차 설계하는 게 꿈이에요? 또 다른 학생, 네. 말해보세요. 네. 화장품 연구. 좋은 꿈을 갖고 있네요. 제가 한 10년 전에 중학생들한테 꿈을 한번 물어봤더니 대부분 의사, 변호사, 교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은 꿈이 아니고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꿈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 게 꿈이거든요. 혹시 고등학생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20세기에 태어났죠? 그렇죠?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은 22세기까지 살 거거든요. 그럼 인류에서 최초로 3세기를 사는 인류가 바로 여러분들인데,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미래. 장발잔 또는 레 미저러블이라고 얘기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빅토르 위고가 있죠. 빅토르 위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래가 뭔가, 미래는 빅토르 위고가 굉장히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약한 자들에게는 불가능이고, 약한 사람은 미래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겁 많은 자에게는 미지, 겁이 많으니까 미래 어떻게 될지 두려움의 대상인 거죠. 미지다, 알지 모르겠다. 그런데 용기 있는 자들에게는 기회이다. 요즘 사회에서 굉장히 미래에 대한 것에 두려움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금수저, 흑수저도 이야기하고, 미래는 직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될 거다, 막 이런 두려움을 많이 이야기를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조금 아까 빅토르 위고가 얘기한 것처럼 자세하게 그것을 들여다보면 약한 사람한테는 불가능이고 겁 많은 사람한테는 미지이고, 사실 용기 있는 사람한테는 미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림 렉처를 와서 이렇게 듣는 것도 여기에서 오늘 단 하나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세기는 이미 스타트가 돼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20세기의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21세기를 보니까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이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인류 문명은 어떻게 변화하고 21세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여태까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읽은 과학기술의 논문 중에 하나를 봤더니 그때 이미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인류가 여태까지의 모든 만든 발명품을 다 늘려놓고 보니까 한 10,000년 이상 되는 이제 인류가 살았으니까 그걸 늘려놓고 보니까 그 중에 90%는 지난 10년 동안에 발명된 것이다. 제일 중요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은 바이올로지, 생물학 하는 사람들은, 의학 하는 사람들은 냉장고라고 얘기합니다. 냉장고가
뭐 아스피린도 그렇고 페니실린도 그렇고 인류의 수명을 늘렸지만 냉장고가 엄청나게 인류의 수명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 문명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거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인류의 역사가 지수함수로 니은자를 거꾸로 옆으로 써놓은 것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엄마, 아빠, 선생님들, 사회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불쌍한 세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노동처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할 필요 그렇게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 근데 전부 다 거짓말하는 줄 알고 안 좋아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문명의 역사는 보면요, 여러분들이 18세기에 1700년대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때의 기계가 모든 것을 인간의 힘을 대체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집 지을 때 삽으로 땅을 파는 걸 보지만 우리는 포크레인으로 한 번만 보면은 20명이 파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기계의 힘이 인간의 힘을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세기에 잘 아는 대로 러다이어트 무브먼트라고 해서 러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중심이 돼갖고 기계를 파괴하죠. 왜? 옛날에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기계가 하니까는 실업이 점점 늘어나게 됐다. 그래서 18세기에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명한 것이었나요? 아니죠. 기계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는 새로운 방법이 나타난 게 그게 뭐냐면 포디즘이라고 하는 대량 생산체제입니다. 일을 잘게 쪼개가지고 작은 일만 해서 한데 뭉쳐놓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30년대 이제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는 뉴욕 거리에 마차가 다니다가 딱 8년 만에 퍼레이드를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차가 한 대, 사람이 만든 차가 한 대가 마차 사이에 있었지만 8년 만에 모든 그 거리의 퍼레이드가 자동차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8년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뀐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실업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은 1970년대 말에 등장하게 된 컴퓨터의 발명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의 발명은 그냥 단순하게 컴퓨터가 나왔으니까 계산이 좀 쉬워졌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빠른 속도로 변했기 때문에 세상을 다 바꿨습니다. 저는 정치학 박사를 하고 행정학과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 관심이 많아서 일본의 첨단 산업 정책을 해서 그 안에서 반도체하고 컴퓨터가 어떻게 정부의 지원으로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게 됐는가 하는 산업 정책을 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이 변화의 속도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있는 정도의 컴퓨터 기능을 가지려면 그 컴퓨터의 사이즈가 이 방만한 전체의 컴퓨터가 있어야지만 이 정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딱 40년 정도 만에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마치 뭐와 비슷한 거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30년 내지 40년 안에 이 퍼스널 컴퓨터 PC라는 것이, 우리는 누구나 다 컴퓨터를 가질 수 있다는 개념은 70년대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PC가 나왔을 때의 IBM에서조차도 1년에 생산되는 PC의 양이 32만 대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1억 대 가까운, 이걸 포함해서 한다면 더 많아지겠죠. 그런 컴퓨터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예측을 했냐 하면 2000년대에 갔을 때 우리나라 전체의 컴퓨터가 얼마가 됐을까를 키스트에서 1975년에 25년 전에 예측을 했는데, 그때 예측이 10만 대였습니다. 근데 2000년대에는 우리 이미 1000만 대 PC 보급 운동이 다 끝났어요. 마치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30년 후에 여러분들은 자가용 비행기를 가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야, 내가 자가용 비행기를 가질 수 있을까? 하지만 드론의 발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30년 안에
자기가 나를 수 있는 비행기를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인류 문명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20세기의 사고에 사로잡혀 있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20세기로 들어왔을 때, 19세기에서 20세기로 들어왔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를 일본보다 한 50년 정도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더 이상 20세기의 모델로 살지 말고 21세기의 모델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얘기를 하면 고려대학교 1905년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이 만든 사립대학이었습니다. 우리는 밀립대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의 나라를 빼앗기기 바로 전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서 어떤 대학을 만들 것인가 고민을 했지만 첫째 만든 것이 법률학과하고 이재학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법학하고 경제학, 경영학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왜? 학문이라고 하면 유학을 해야 되는데 법률학이나 경영학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엉뚱한 것이고, 실학이라는 것은 천대받던 그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었죠. 지금 무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법대 간다, 경영대 간다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학문의 전부인 줄 알지만은 21세기 학문은 전혀 다른 학문으로 더 빨리 변화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20세기에서는 뭐 산업사회였기 때문에 뭐 사회는 그랬지만 이제 점점 지식정보 사회로 바뀌고 있고 과학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자역학, 뭐 퀀텀 미케닉스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 컴퓨터도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라고 하고, 이미 중국은 인공위성으로 올려가지고 해킹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인공위성 시그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바뀌고 있고요, 노동력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머리를 쓰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 최초의 돈을 많이 벌던 인류는 그린 칼라, 즉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주면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블루 칼라, 기술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가 들어오면서 대량 생산 체제로 가니까 이 블루 칼라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화이트 칼라, 뭐 경영대 나오고 법대 나온 사람들이 되게 많이 대접을 받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20세기 후반에 가면서 제일 많이 구조조정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원, 옛날에 대단했지만 지금 은행은 ATM 기계로 바뀌면서 사람들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처럼 이제 전자화폐가 나올 겁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81년에 유학 갔을 때 체크, 수표를 썼습니다. 돈, 수표,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전자화폐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IoT 환경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다 전자화폐를 쓰게 될 것입니다. 10년 안에. 4차 산업혁명을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혁명이 바뀌고 있다. 만물이 초지능사회로 다 연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선전에 나오는 거 보면은 휴대폰으로서 집에 가기 전에 뭐 불도 켜주고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걸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상으로 많은 일을 할 겁니다. 요즘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많은 응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온 여러분들도 저희가 빅데이터를,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그냥 와서 여기서 강의를 듣는 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학교, 지역,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올빼미 버스라고 해서 심야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왜? 밤에 젊은 사람들이 택시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어떻게 노선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12시 이후에 집으로 전화 거는 휴대폰 전화를 가지고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일 많이 거는가를 KT에서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번에 재선될 때에는 우리가 흔히 캠페인을 하면, 정치적 캠페인을 하면 나는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는 대상별로 3,000개의 그룹을 나누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각각 그룹별로, 예를 들면 주부들에게는 무슨 메시지, 교사들에게는 무슨 메시지, 젊은 대학생이 무슨 메시지를 다 따로따로 해갖고 3,000 집단을 따로 공략을 했습니다. 사실 이 빅데이터는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여태까지는 그냥 쌓여만 있다가 이제는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 당장 짧은 미래에는 무슨 일을 할 건가? 예를 들면 뭐 저희 고려대학교 같이 스카이 대학에 들어오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입니까? 그래? 스카이 대학에 들어오더라도 요즘 뭐 취업률이 한 60%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목숨 바쳐서 스카이 대학을 들어와야 되죠? 삼성에서는 스카이 대학이나 삼성전자 같은 스카이 대학이나 카이스트 출신들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 암기 위주고 정답을 맞추는데 고도로 훈련받은 16년 동안, 고등학교까지 12년, 대학교까지 4년, 16년 동안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정답을 맞추지 못할 것 같으면 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워서 이제 삼성은 더 이상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삼성전자의 CEO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분들 중에서 반 이상이 스카이 대학 출신이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꼭 스카이 대학만 들어와야지만, 그거는 60년대, 70년대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사회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 뻘이 되겠습니다만은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얼마 됐는지 아세요? 지금은 몇 퍼센트죠? 지금 대학 진학률? 현재 70% 넘었죠. 한동안 80% 넘었었어요. 1960년대의 대학 진학률은 6%였습니다. 6%. 1960년대에는 취업률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취직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였을 것 같아요? 인구 중에서 회사 다니는 사람이 몇 퍼센트였을 것 같아요? 50%? 60%? 1960년대에는 회사 다니는 사람이 10%밖에 안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농업 생산 인구가 70%였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었지 회사가 없었어요. 50년 사이에 1년에 5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산업화가 되면서 회사라는 게 만들어졌지, 회사라고 하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0년의 역사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년 이상을 살 사람들인데 착각을 하면서 마치 회사에 취업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세대는 취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보시면은 1990년대까지는 피크로 대기업 종사자들이 막 늘어났지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걸 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기업에서 왜 매년 6,000명씩 뭐 삼성전자도 뽑고 그러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기업에서 대학 졸업생들을 채용하는 것은 고용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이다. 정부에서 시키니까 뽑는 거지 실제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이미 MBC 방송국 같은 데에서는 대졸 취업자를 뽑지 않기로 했습니다. 뭘 뽑죠? 누굴 뽑죠? 다른 데에서
뭐 예를 든다면 종편이 됐건 다른 데서 다 실력이 검증된 사람을 뽑지 대학 갓 졸업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모빌리티가 커져서 계속해서 고용이라는 것이 움직여질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드려드릴게요. 4차 산업혁명이 되면 2020년까지 사라질 일자리가 700만 개, 새로운 일자리가 200만 개. 제가 10년 전에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세계적인 미래학자를 이태리 밀라노에 가서 만나갖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30년 안에 현재 우리가 만드는 모든 제조업의 물건을 다 만드는데 현재 노동력의 10%만 있으면 된다. 90%는 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 실업자가 되나? 그럼 뭘 하고 먹고 살지? 또 더한 이야기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30년 정도가 되면 전 세계에서 앞장선 나라에서는 주 3일 근무제를 하게 될 것이다. 주 20시간만 근무하면 충분하다. 일은 나눠서 해야 된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만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노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자꾸만 나눠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좀 엉뚱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저는 이런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1940년대에는요 미국도 주당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약 70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몇 시간 하죠? 40시간. 프랑스는 97년부터 35시간 하고 지금 미국의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데서 지금 주 4일 근무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음 소프트 같은 데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빅데이터 컨설팅 회사인데 거기도 지금 주 4일하고 하루는 자율 근무를 합니다. 집에서 재택근무.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하게 될 때에는 아마 주 3일 근무가 보편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프리랜서로서 능력이 있으면 연결을 해서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어떻고 교육 변화에 대한 방향이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력 인구 대비 취학률은 계속 올라가서 지금 7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6%였습니다. 20세기형 대학 교육은 표준화된 교육이었습니다. 제가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교수라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대형 이런 강의와 같이 대학에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은 그건 대학이 아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나 하고 물어봤더니 대학의 원래의 교육의 방법은 튜터, 개인 지도지 대형 강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대형 강의가 된 것은 옛날에는 대학은 소수의 정예의 사람들만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배웠던 것을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되니까 보다 많은 지식을 다양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을 놓고서 강의를 한 미국식 그러한 수업이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형 강의는 점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표준화된 고등교육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을 20세기에는 아주 스페셜한 지식을 막 가르쳐주고 빨리 제조업에 투입을 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드는 데에는 아주 필요한 그러한 기술들을 가르쳐줬지만 21세기에는 창의적으로 무엇인가를 자기 지식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형식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는 것, 이걸 갖고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획일적인 지식을 어렸을 때부터 밤을 새워가면서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는 그와 같은 능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SK에서 오랫동안 장학 퀴즈라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퀴즈 많이 하죠? 퀴즈? 40년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옛날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였는데 지금은 점점 인기가 줄어들어갖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그런 그래서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 더 재미있는 거는 러닝맨이나 1박 2일이 더 재밌죠.
그렇죠. 왜 러닝맨이나 1박 2일이 더 재밌을까요? 퀴즈보다. 생각해 봤어요? 러닝맨이나 1박 2일은 정답이 없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고, 딱 질문을 해서 형식지를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네이버 지식인이나 한 10초나 15초만 우리에게 주면은 그걸 찾아가지고 금방 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이제는 없습니다. 그것을 형식지라고 하는데,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지식과 같은 것을 우리가 외우는 것은 21세기에는 별로 필요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컴퓨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지식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암묵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쉽게 설명하지 아직은 못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지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고등교육보다는 이제는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유명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옛날 시스템에 묶여 있지 말고 instead of sticking to the old system, 이거는 옛날의 past industrial age, 20세기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에듀케이션 시스템에서 diversification, 다양화가 필요하다.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회장도 Korean Education System, 한국의 교육 제도는 Uniform Standards, 다 똑같은 것만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needs reform if Korea is to nurture R&D capacity and talent. 능력, R&D의 기술 개발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초등학교는 지금 많이 없었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피사에서 항상 1등을 하는 핀란드에서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똑같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서 학생들을 테스트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표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점수를 매기냐 하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학생들하고 1대1로 선생님이 너 올해는 어디까지 수학은 할 수 있니? 너 영어는 어디까지 할 수 있니? 하고 약속을 한 다음에 그것을 성취하게 되면 A를 받고 성취하지 못하면 B를 받는 거죠. 제가 흔히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지금은 키가 크지만 굉장히 작았습니다. 중3 때 5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기준을 정해갖고 너는 키 작은 애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면은 루저로서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여러분의 능력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한 가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버시파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 사회는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 똑똑한 양떼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모던 타임즈라고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무성 영화를 보시게 되면 양떼들이 공장을 향해서 막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막 돌아가는 제품에서 나사를 조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기술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똑똑한 양떼가 21세기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기계가 다 합니다. 이미 다 여러 가지 형태로 로봇이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개척하는 지성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그림은 시애틀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사 그림이고, 이쪽은 왼쪽에 있는 것은 구글의 그림입니다. 이 두 회사들은 전부 다 회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캠퍼스라고 얘기합니다. 대학 캠퍼스처럼. 왜?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애틀의 마이크로소프트 캠퍼스를 가봤을 때에도 거의 교수 연구실처럼 연구원들이 자기 방을 작지만 갖고 있었고, 그 안은 거의 대부분 자유로운 공간이고 세미나실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일하는 작업 공간이 전혀 다릅니다. 구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퇴근 시간도 없고 아무 때나 와서 탁구도 치고 개도 끌고 오고 저기서 무대에서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15m 안에는 항상 먹을 것을 냉장고에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삶을 즐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공부가 재밌습니까? 재미없죠.
제가 공부가 재밌다고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은 막 비난을 받습니다. 공부가 잘못 디파인돼서 잘못 정의돼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부를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으로 생각합니다. 앉아서 인내 해갖고 뭐 5당 6락 그래갖고 5시간만 밤에 자면은 합격하지만 6시간 자면 떨어진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최고다. 시간을 덜 투자하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원을 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20세기적 교육의 패러다임인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최고의 공부라는 책인데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미국에 있는 대학의 많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공부는 호기심입니다. 궁금해야 됩니다. 궁금한 게 공부지 절대로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그것을 배우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유명한 그 이화대학에 있는 생태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이 한번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미적분 안 가르친다. 상학함수 제대로 안 한다. 그래서 공대 선생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미국에서 가르쳐봤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학함수 미적분 고등학교 때 안 배우고 들어와도 대학에 와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책 보고 한 달 만에 자기가 다 한다는 거예요. 왜? 책이 쉽게 돼 있어서.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통계학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미국 가서 통계학을 제일 점수를 잘 받았는데 너무 쉽게 호기심을 가지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호기심이 있습니까? 공부하는데 21세기에는 호기심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돌아와갖고 항상 시험 문제를 크게 분석하는 문제를 냈더니 학생들은 항상 저한테 찾아와서 이거 무슨 책을 봐야 되나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라고 물어봤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서 풀어내야죠. 그 훈련을 너무나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하라고 해도 손도 안 들고 질문도 안 하고 왜?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교육부 장관 이준식 장관하고 같이 이제 그 톡 콘서트 비슷한 걸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보면 자기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말의 표현에서도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서. 밥 먹고 나서 어떤 음식을 이거 맛있니? 예, 맛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맛있으면 맛있다 그래야지 같아요라고 하는 것은 객관화시켜서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좋아하니? 네, 좋은 것 같아요. 다 말꼬리가 전부 다 같아요로 되어 있어요. 왜? 자기의 이야기를 한 번도 자신 있게 얘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같아요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어로 그것을 번역해서 it seems, it is likely 이런 식으로 쓰면 미국 사람들 되게 우습게 생각해요. 맛있니?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 너한테 물어봤어. 너 이게 맛있어 안 맛있어? 아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그렇게 없이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와서 항상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선생님 어느 게 더 맛있는 거예요? 먹어보면 아는데. 빨간색이 좋으니 노란색이 좋으니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정답을 틀릴까 봐 항상 숨어있는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정답은 사회에서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답이 어디 있어요? 정답 없습니다. 틀릴 수 있죠. 자기의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거죠. 사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일들은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20%의 일은 오히려 사회 봉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주고 이런 것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면은 회사에서 1.5배로 오히려 돈을 더 줍니다. 우리처럼 회사 일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지고서 일을 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대기업은 점점 고용을 줄일 겁니다. 유람선을 기다려갖고 내가 스카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졸업장을 따면은 30년 동안 정년할 때까지 월급 잘 받고 다닐 것이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시대에는 완전히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80년대가 됐는데도 나는 집에서 농사를 지면서 열심히 노동을 해갖고 농사져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산업화가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업이 없을 겁니다. 취업을 하는 것이 없어질 겁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화배우 안성기 씨는 부모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한심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왜? 한 번도 취직을 안 했기 때문에. 실업자죠, 평생. 영화배우들 다 실업자잖아요. 하지만 영화 한 편을 만들어서 좋은 영화가 되면은 거기에서 개런티를 받아서 1년, 2년 쉬고 구상하고 생각하고 더 좋은 작품이 있을 때까지 집에서 여유 있게 보냅니다. 그러다가 좋은 작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꼭 9 to 5로 나가서 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창업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창업보다는 더 중요한 건 창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프로페션, 직업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행가, 글 쓰는 사람, 뭐 셰프, 뭐가 됐건 자기가 정말 재밌어서 인생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자기 직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뗏목을 얘기하는 거가, 이제는 이렇게 타고 갈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의 뗏목이나 요트를 만들어서 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49ers라고 샌프란시스코에 유명한 그 미식 축구 팀이 있습니다. 제가 스탠포드 대학이 이 샌프란시스코 가깝게 있기 때문에 49ers를 봤는데, 49ers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49명이 뛰나? 선수가 49명이 왜 49ers지? 아는 분 계세요? 49ers? 1849년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1849년 사람들. 그럼 그건 무슨 의미인가? 1849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리노라고 하는데 금광이 발견이 됐습니다. 금을 막 개발하기 시작을 해서 동부에서부터 역마차를 타고서 온 가족을 싣고서 인디안의 습격을 피해가면서 크로스컨트리를 해서 한두 달씩 걸려서 여기를 와갖고 금을 찾으러 온 사람들을 49ers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구가 황금빛으로 돼 있죠.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을 했고, 금융업과 이 운송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 정신이 1849년은 그랬지만은 지금의 바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탠포드 지역에 있는 이 실리콘밸리가 그러한 개척 정신을 가진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도, 내가 직장을 다 잃어도 현재 가지고 있는 안전한 자리를 떠나서 여기 와서 무엇인가 도전해 보겠다라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기 싫으세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남학생들은 뭐 맨날 게임만 하고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고졸로 끝나세요. 고졸로. 그리고 군대 가세요. 군대 갔다가 정신 차리고 정말 내가 내 인생에서 삶에서 단 한 번 사는 사람인데 의미 있게 살겠다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하면 2년이나 3년만 공부하면은 스카이 대학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 잡혀서 그런 거지, 아무리 학원 보내봤자 소용없는 게, 학원 가서도 졸고 있으면,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길게 보고, 그리고 뭐 30 넘어서 대학 들어오면 안 되나요? 꼭 왜 18살에 대학 들어와야 돼요? 그냥 놀다가 들어오세요. 미국처럼, 유럽처럼 30 넘어서 들어와도 돼요. 괜찮아요. 생각을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야지 한 가지 정답만 찾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힘들고 사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미래 리더의 자질은 포용성이 있어야 되고, 공감을 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상상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위기일 것 같으세요? 기회일 것 같으세요? 기회입니다. 요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가 흑수저 금수저 논쟁인데, 그것은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가난한 집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스카이 대학에 못 가니까 나는 인생에서 낙오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오히려 금수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흑수저한테 도전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달콤한 목소리로 포기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금수저가 유리한 것은 스카이 대학 들어가는 데 유리할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의 입시 제도로는. 하지만 그 입시 제도도 저는 바꾸려고 하는데, 금수저가 유리한 것은 졸업장을 따는 데 유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졸업장의 유효기간은, 스카이 대학의 졸업장의 유효기간은 5년도 안 될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4차 산업혁명이 되게 되면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산업이 다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이 등불을 킬 때 하고 전기가 들어왔을 때 모든 게 다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나무를 뗄 때 하고 휘발유를 쓸 때 하고 다 바뀌었잖아요. 가스스테이션, 이제 주유소가 다 생긴 거죠. 다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IT로 모든 것이 다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도전하게 되면 대학 졸업하고 전혀 상관없이 엄청난 기회가 열려 있는데 모든 것을 자꾸만 포기시키는 사탄의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흙수저, 금수저 없습니다. 저희 때도 그랬겠죠. 뭐 부잣집은 더 좋겠다고 생각했겠죠. 공부하기 유리하다고 생각했겠죠. 우리 뭐 가끔 얘기하는데 우리 박인구 사무처장님 뭐 저 지방에서 올라오셨고, 저는 서울 출신이지만 저도 굉장히, 전 산동네 출신이어서 대학교 다닐 때도 물찌개를 졌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살면은 그냥 포기한 삶이 됐겠죠. 하지만 이 SK에서 하는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유학을 보내준다라고 해서 거기에 도전을 했고, 에이 내가 되나? 이렇게 했으면 시험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거기 때문에 도전을 해서, 당시에는 1년 등록금과 생활비가 미국에서 유학하려면 집 한 채를 팔아야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여기서 다 대줘서 6년 동안, 5년 동안, 6년 동안 돈을 대줬기 때문에 유학을 하고 갔다 와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는 빨리 포기하라, 흙수저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20세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고 인생에 살면서 여러 차례의 기회들이 더 많이 찾아올 건데,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과 포기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기회를 갖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뭐 이거 지난번에 우리 박인구 총재님도 보여주셨는데, 이제 기대 수명이 급속하게 증가됐습니다. 작년 2월에 나온 그 타임즈 표지에 작년에 태어난 아이는 142세를 산다. 여러분들도 되게 100살 이상 살 겁니다. 그런데 18살의 고3 때의 성적이 인생을 결정할 거라고요? 정말 넌센스입니다. 그것은 1950년대, 60년대의 사고방식입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 수명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53세 정도였습니다. 53세. 지금은 몇 살이죠? 여성? 네? 아니 평균 수명. 평균 수명이 무슨 120이야. 여성은 84세고 남성은 77세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여성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가 이렇게 평균 수명이 높은데, 조선시대 때는 통계가 없어서 왕들의 통계만 봤는데, 왕들의 통계를 봤더니 46살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훨씬 더 앞이잖아요. 그때도 왕들의 평균을 봤더니 43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까지는 53세, 별로 인류가 평균 수명이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 한 50년 사이에 30년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시대에는 50년 정도가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 하면, 전 세계가 지난 50년 동안 경제가 6.6배 성장했습니다. 6.6배.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의 역사상 전무후무한데 지난 40년 동안 경제가 400배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은 굉장히 높고 현실은 이제는 안정화 단계에 가니까 불안감은 많은데, 사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서 도전을 해야 되는 그 같은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End of Power, 권력의 종말이라는 이제 모이제스 나임이 쓴 책인데 저도 재밌게 봤는데, 최근 들어서 뭐 법원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검사장이 뭘 받았다, 누가 어떻게 됐다, 누가 특혜를 받아서 군대 가서 뭐 대접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떠돌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도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급 차를 타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다 SNS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권력을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어서 금수저를 가진 사람이 금수저만 즐기려고 하다가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로 오히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거 역으로 생각해서 흙수저가 이제 금수저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전에 뭐 교장 선생님 또는 뭐 저희가 총장이면 총장이 누렸던 권력보다도 지금 권력을 훨씬 못 누립니다. 왜? 너무나 모든 정보들이 다 알려져 있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누구나 민주주의에서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사회로 점점 가서 사실은 권력보다는 더불어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래형 인재는 뭐 스티브 잡스 대표적인 경우죠. 항상 도전이 있고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때 스티브 잡스는 Why not? 왜 이걸 안 해보지? 이렇게 해서 도전을 해서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애플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고 처음 뭐 중퇴한 사람이지만은 차고에서 자기가 컴퓨터를 가지고서 시작을 해서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knowledge,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상상력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상 많이 하는 사람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무슨 문제인지 고민을 하세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예를 들면 공학도한테 이런 문제를 시험 문제를 냅니다. 예를 들면 뭐 맨홀 뚜껑은 왜 동그란가? 알잖아요. 이거 뭐 이제 사각이 되면 대각선이 되면 빠지게 되니까 안 빠지게 하려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물이나 이것은 다 네모나게 생겼을까? 책은 왜 네모날까? 왜 노트북은 다 네모날까? 동그라면 안 될까? 왜 그럴까?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인간이 만든 로직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그런 걸 고민하는 게 그리고 거기에서 답을 밝혀보고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토론을 해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무조건 외우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대학이 추구하는 방향, 제 고려대학교가 추구하는 변화, 이거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저는 고려대 인재상은 소셜 이노베이터, 사회 혁신가다. 사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아까 해외 유학생을 이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선대 최정현 회장님이 만드셨을 때 그때 이러셨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이공계 학생들을 그 장학금을 줘서 국가 장학금도 이공계 학생들인데 왜 여기는 사회과학자를 뽑습니까? 당시에는 하버드나 스탠포드, 저도 스탠포드의 정치학 박사 처음으로 받았는데 유명한 대학에 전혀 없었습니다. 유명한 대학에 5개 대학 안에서 합격을 받으면은 다 돈을 대주겠다. 근데 왜 하필 우리나라에 필요한 이공계가 아니고 사회과학자입니까? 최정현 회장님은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30년, 4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게 될 거다. 저희가 유학 갈 때는 국민소득이 한 2,000불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습니다. 지금 이제 3만 불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잘 살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사회에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 되겠다. 참 일찍 미래를 보신 분이죠. 지금 우리가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것들의 중요한 내용들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길을 가다가 신호등은 여기에 있지? 왜 30초마다 바뀌지? 왜 차는 그냥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신호등은 빨리 빨간불이 되지? 모든 것이 궁금한 것으로 돼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맨날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어떤 친구는 왕따를 당하지? 왜 왕따 당하는 애는 우리 집단에서 소외돼야 되는 거지? 내가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끊임없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혁신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미래 사회를 밝혀나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이미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거꾸로 교실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 인강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봐도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학에서 얘기하는데 경제 원론을 50명씩 반을 다 나눠 갖고 20개의 교실에서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뭐 한 20개의 과목을 경제 원론을 가리키는데 이제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강의실 아니면은 동영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가 프로블럼 솔빙 문제 해결을 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교실이라는 건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 좋은 강의를 들으려면 고려대학교를 꼭 와야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이 이게 만들어지면 제 강의는 동영상으로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문제를 풀어왔지만 이제는 거꾸로 강의는 집에서 보고 수업 시간에 와서는 같이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친구들끼리 토론을 하든가 선배가 토론을 하든가 교수님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21세기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뭐 연구도 옛날에는 그냥 연구실에서 대학 실험실에서만 이제는 전부 다 산학협력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같이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식으로 합니다. 요즘 창업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가지고서 거기서 부가가치를 끌어내는 것이 바로 창업입니다. 우리 고대에서 만든 창업은 이런 거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도 있었는데 광고를 가지고서 광고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할 때마다 그냥 프린트 나오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프린트하고 복사하는 것을 공짜로 해준다. 대신 가장자리에다가 광고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복사하는 것만 하다가 지금은 네이버에서 프린트할 때 테두리에 광고가 나오게 하면서 광고지 나눠주면 다 버리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복사는 공짜로 하고 싶잖아요. 사이드에다 광고를 집어넣으면 그게 합니다. 어떤 학생 하나는 이걸 갖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꼭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죠. 컴퓨터 갖고 놀기 좋아하는데 뭘 했냐면 우리가 하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음악을 틀어주지 않습니까? 하이마트 매장에서 틀어주는 음악을 원래는 저작권료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모든 하이마트 매장이 1억 이상씩의 돈을 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미국에는 어떤 그 뮤직의 그 블로그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 200만 곡 정도는 내 음악은 그냥 공짜로 써도 돼 하는 것들이 모여져 갖고 네트워크에서 200만 곡이 있어서 그거를 값싸게 연결시켜 주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에 잘 좋은 곡을 골라 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 생각이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서 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어디에서 정해진 교육만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하나는 사회적 책임인데 수동식 세탁기, 뭐 굴리는 물통인데 아프리카에서 물통에 이렇게 이고 다니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1시간씩 물을 저거 하니까 이거를 굴리는 물통을 개발하다 보니까 아주 시간을 많이 절약하게 됐고 요거는 수동식 세탁기 손으로 돌리지만은 MIT에서 1등한 것이 마이어슬라도라라는 건데 자전거를 막 타면 이제 여자들이 이게 빨래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이 물통이 돌아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요번에 그 SK 행복나눔재단에서 10주년이어서 와서 스탠포드 출신 학생이 만든 거는 외국에서 1년에 한 85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조산해갖고 죽게 되는데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되는데 인큐베이터가 너무나 비싸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것을 작은 포대기 패딩 같은 거에다가 안에다가 뜨거운 물에다 담그면은 그 8시간이 지속이 되는 그 이제 그 실리콘 같은 것을 집어넣어 갖고 하게 돼서 단돈 한 뭐 몇백 불 안으로 이것을 갖다가 저 인큐베이터를 만드는 그런 것들도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바뀐 것을 한 5분 정도 안에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산무 정책.
교육부에서 계속 뭐 출석부도 불러라 그러는데 저는 출석부 안 불러도 된다. 상대평가 하지 말아라. 시험감독 하지 말아라. 왜? 시험감독은 오픈북을 하면 되니까 지식은 다 있으니까 갖고 와서 기초지식 갖고 자기가 풀어내는 분석하는 문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다녔던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절대로 교수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시험감독을 못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명예를 손상하는 거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학생이 컨닝을 했다고 학교에다가 신고를 해도 다른 학생에 대해서 신고를 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거는 학생이 잘못한 게 아니라 교수가 시험 문제를 잘못 냈다. 생각하는 문제를 내야 되는데 보고 쓰는 문제를 냈기 때문에 잘못 낸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면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장학금 제도도 성적 장학금을 계속 줬는데 성적 장학금 다 없애고 저희는 프로그램 장학금을 줘갖고 원하는 학생들은 8주 동안 중국에 가서 중국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하루에 6시간씩 수업을 받아갖고 나중에 끝날 때 되면 중국어로 원고 없이 5분 스피치를 하게 만들고 지금은 올해는 시작한 게 스페인어를 앞으로 남미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코스타리카에서 8주 동안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자기가 원하면 방학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수업 주도 꼭 16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3시간 16주로 돼 있던 것을 우리는 일주일에 6시간 8주로 끝내고 빨리 끝내고 외국에 나갈 수 있게 지금 이것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입시제도 저희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지 등수를 쭉 내서 몇 등부터 몇 등까지 고려대학교에 들어오는 그런 학생들을 뽑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발표를 한 것이 이제 저희는 수능은 거의 줄여서 뽑고 해서 내년 2018학년에는 수능으로 뽑는 숫자는 15%, 그 다음에 수시 논술도 없앴습니다. 논술이 너무 논술 시장이 있어갖고 거기서 2,000잘 가지고서 잘 푸는 것 또는 수리를 가지고서 학원에서 훈련받아서 오는 것은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50%의 학생들을 각 과에서 이제는 심층 면접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각 학교에서 예를 들면은 저희 행정학과가 60명이다라고 하면 30명을 그렇게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5배 정도 되는 5배수 정도를 각 학교에서 추천을 아이들이 원한다라고 하면 받을 것이고요. 그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 종합성적부에서 입학사정관들이 골라서 3배수를 교수들한테 보내면 교수님들이 한 사람당 최소한 15분 내지 30분 정도를 심층으로 물어봐 갖고 그 잠재력을 알게 하지 얄팍하게 외워서 가지고 온 지식을 가지고서 평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 1.5배를 한 다음에 다시 입학사정관이 전체를 종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발표하려고 그것은 수시로서 언제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학교에서도 추천을 할 때에 아직까지는 서울대 카이스트를 저희 고대보다 특히 이과 같은 데서 선호하기 때문에 시험을 봤다가 합격을 시켰는데 그 학생들이 다 글로 옮겨가는 학생들은 그 다음 학기에 추천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려고 합니다. 정말 고려대학교를 원하고 고려대학교 정신을 원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지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원석을 캐내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되게 농담으로 대전 유학이 성행한다. 그래서 대전 유학이 뭐냐 그랬더니 일찍 중학교 때부터 공부 좀 시키려면 대치동에 전세로 가갖고 학원에 보내야 된다는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고려대학교가 이제 앞장설 겁니다. SK에서 저희가 SK 미래관을 이번 11월에 처음으로 한 8,500평 정도의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강의실이 없는 건물이 됩니다. 강의는 동영상으로 보고 와서는 토론해서 100개의 토론실, 100개의 집중 연구실을 해서 24시간 먹으면서 아까 구글 캠퍼스처럼 이렇게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9월 8일 날 저희가 오픈을 하는데 스티브 잡스는 차고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창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차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낡은 컨테이너들을 이렇게 올려가지고서 이 하나하나는 학생들이 24시간 아무 때나 빌려갖고 토론할 수 있는 스튜디오고, 이쪽은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대형 전시도 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지금 만들어서 이제는 대학이 공부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같이 교수님들과 같이 지식을 만드는 곳으로, 지식 공작소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앞으로 이것이 요번에 되지만은 다음 학기에는 정문 앞에 생기고, 그 다음 학기에는 자연계 캠퍼스에 생겨서 곳곳에서 마치 테마파크처럼, 어뮤즈먼트 파크처럼, 놀이동산처럼 학교를 재미로 놀러 오게 하는 그런 곳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는 지금 SK텔레콤하고 같이, 하나은행하고 같이 전부 다 빅데이터들, 학생들이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띄워놓고서 IoT 환경으로 다 바꾸고 전자화폐를 쓸 수 있게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자, 저희 고려대학교는 111년이 오래됐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 1935년 30주년 때에 여러분들이 고대에 와서 보면은 본관하고 옆에 중앙도서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원을 쓰고 있는데 그 건물은 성과 같은 것입니다. 돌로 지어졌습니다. 일본에 있는 총장님들이 가끔 찾아와서 보면서 너무나 놀랍니다. 아까 보셨지만 1930년대 일제 식민지 시대 때에는 사대문 안에도 초가집이 즐비할 정도로 그 시대였는데, 그때에 우리의 선각자들이 교육에 투자를 해서, 일본은 대부분의 국립대학이나 대학들이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타일이나 벽돌로 된 건물들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웅장한 성을 키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목표는 교육 구국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호랑이로 키우는데,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개척하는 지성,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비단 고려대학교뿐만 아니라 21세기의 모든 대학들이 이제 새로운 미래의 새로운 교육으로 바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스카이대학에 못 가는 것은 인생에서 아주 작은 우연일 뿐이고, 만약 못 간다고 하더라도 오시면 더 좋지만 그런 작은 우연이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돼서 미래를 기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대 안 하고 그냥 와봤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저한테 매우 뜻깊었고, 특히 첫 번째 강연하실 때 공부보다는 생각만 위주로 하라고 하신 거 듣고 정말 많은 생각 앞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런 큰 강연을 들을 기회가 흔치가 않은데, 여러 훌륭하신 분들 강연 들으면서 정말 배운 것도 많고, 또 앞으로의 제 진로에 있어서 더 좋은 정보를 얻어간 것 같아요. 이런 특강에 익숙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마치 지식을 전수받기 위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드림 렉처는 조금 새로운 접근, 새로운 자극들을 학생들한테 좀 호기심을 자극시켜주는 그런 그 특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